자, 1부 순서 뉴스 브리핑. 오늘도 빨간 글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극한 직업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월급은 제대로 주죠? 월급이요? 예. 아, 방송에서요? 아니요, 미디어 오늘. 아, 미디어 오늘에서? 예. 아, 네, 제때 주긴 합니다. 제때 주긴 합니다. 네. 좀 느낌이 껄쩍지근한데요. 아니요. 충분히 살만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죠. 먹고 살 만큼 잘 줘야지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졸려 죽겠습니다. 김주영님, 봉도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주영님도 한층 포근해진 날씨가 귀성길을 재촉하게 만드네. 편안하고 여유로운 설 명절 되세요. 자, 귀성길 운전하시는 분들 졸지 마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징역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불안합니다. 너무 졸려 보이세요, 지금? 국정농단 당사자들 징역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잘했죠, 이거는. 아, 네, 잘하셨습니다. 예, 네. 20년? 금방 훅 가요. 아, 최순실 씨가 예. 20년을 받았죠. 네. 예. 정상근 기자는 몇 년 받았어요? 저요? 네. 휴가. 아, 휴가요? 예, 네. 첫 소식 전해주세요.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그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서 나온 수익금을 사저 운영비로 쓴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압수수색을 한 자료 중에는 이 다스 협력사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 그리고 청계재단의 이병모 사무국장이 관리해온 그 재산 현황 자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 두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예전부터 지목이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이 재산의 수입과 지출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재산은 문제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아니라 이 외조카인 김동혁 씨 그리고 처남 고 김재정 씨의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조카와 처남의 재산을 그 MB의 재산관리인들이 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돈을 어디에 썼냐라고 하면 이 장부에 N이라는 알파벳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검찰은 이 N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노년동 사저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남의 재산을 자기 집 관리하는 데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윤옥 여사의 동창회비에도 이 돈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거를 뭐 김동혁 씨나 아니면 이 김재정 씨의 가족들이 몰랐다고 하면은 고소를 해야 될 좀 그런 사안인 거죠. 노민으로 갖다 썼으니까. 예, 남의 돈을 쓴 거죠. 그러니까 예. 뭐랄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려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철도가 되나요? 뭐가 되나요? 그러면 남의 돈을 갖다 쓰면. 그러니까 이게 뭐 집수리하고 뭐 보일러값 내고 막 이런 데에다가 그 남의 돈을 갖다 썼다는 건데, 예. 네, 좀 의아한 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그 이시영 씨가 다스를 승계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다스 계열사들이 이시영 씨가 인수한 그 해암, 그러니까 지금은 다온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해암에 돈을 몰아줬고 여기에 이시영 씨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스나 뭐 홍은프레닝, 뭐 금강 이런 회사들이 그 자신의 수익이 줄어들어도 그 해암에 빌려준 돈이 무려 123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암의 몸집을 불려서 이 편법 승계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MBN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시영 씨는 연일 긴급 회의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MBN에 따르면 그 이시영 씨는 검찰이 삭제했던 파일을 되살려낸 것을 알고 직원에게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원을 상대로 계좌 현황에 대한 진술을 캐물으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유, 그럼 구속영장 청구된 발부가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때문에. 실제로 이 검찰이 14일 청계재단의 한 간부가 이 수사 단서를 없앤 혐의를 발견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증거인멸 뒤에 지금 이시영 씨가 있는지 이것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돼서 발부됐어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상태고 예. 법원에서 곧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MB는 어떻게 될까요? MB는 뭐 사실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근데 워낙 지금 혐의가 많고 다양한 데다가 지금 뭐
다스가 누구 거다, 아니면 뭐 그 차명재산 도곡동 땅이 누구 거다, 이런 관련 증거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 지금 검찰이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주인으로 보고 있고 도곡동 땅의 그 차명 재산을 가지고 있던 주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기 예. 때문에 이게 곧 올림픽이 끝나면 소환을 한다고 하니까 예. 네. 아마 뭐 혐의 입증에는 그렇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올림픽 시청권을 보장하는 건가요? 올림픽 시청권. 네, 지금 올림픽을 보고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예, 오늘 스켈레톤은 보고 계시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뭐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도 매일같이 영법 빌딩에 출근을 해서 대책회의를 한다고 해요. 예. 네. 아, 매일 대책해야 돼요. 네, 뭐 MBN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수사망이 좀 좁혀오니까 이게 좀 긴장을 한 건지 아니면 뭐 대책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그 범죄 인도 협정 없는 그 출국 금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튀는 게 상책인데. 뭐 1도 2부 3빼 가시죠. 첫 번째는 도망가라. 예, 1도. 네. 검찰이 수사가 조여온다. 네. 그 검찰이 알려준 거예요. 1도. 일단 도망가라. 예, 2부. 2번 부정해라. 아니죠. 두 번째는 부정해라. 두 번째는 부정해라. 검찰 출두하면 부정해라. 네네. 3백. 백을 써라 뭐 세 이런 번째 건가요? 백을 찾아라. 예, 네네. 1도 2부 3백. 시영아 튀어. 옛날에는 그 3백이 되게 좋았었는데 예. 네, 요새는 좀 일도가 그게 아닌 것 최고예요.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네. 국방부의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기무사령부가 2012년 대선과 총선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 국방부의 14일 발표인데요. 예. 이 총선 대선 개입 정황이란 이 기무사가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인터넷 아이디 천여 개를 수집을 해서 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온라인 블랙리스트를 운용을 했다는 것이죠. 네. 이건 뭐 기무사뿐 아니라 사이버 사령부도 마찬가지 행위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정부의 비판적인 유저들을 수집해서 뭐를 했느냐라고 예. 하면 이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요. 그러니까 스팸 블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팸 메일이나 악성 소프트웨어 등을 이제 유포시켰다. 예. 이렇게 트위터에 신고를 해서 그 해당 계정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뭐 블랙팬으로 규정을 하고요. 이분들을 이제 뭐 북한 찬양 지지, 뭐 대통령 및 국가 정책 비난, 그러니까 군 비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이렇게 댓글을 다시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기무사나 이런 데가. 예. 정말 끔찍한 일인데 이뿐만 아니라 이 기무사는 직접 스파르타라는 댓글 조직을 운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했다고 하는데 특히 2012년 그 총대선 때 그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난, 그 지지 댓글 활동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4대강 사업, 용산 참사, 그리고 한미 FTA, 이 천안함 등과 관련해서도 댓글 활동을 벌였다고 하고요. 이 스파르타란 팀은 네, 뭐 영화를 딴 것인지 한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길 거쳐간 요원만 500명에 이를 정도로 네, 조직 규모가 굉장히 방대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찾아냈나요? 지금 수사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네,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끌어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뭐 기무사나 뭐 사이버 사령부가 뭐 댓글을 달고 개입했다 뭐 이런 정황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뭐 일종의 뭐 그 계속 군에서도 자료 제출을 안 했고, 근데 군에서 나름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선거에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어제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날 국방부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아하, 뭐죠? 이 사이버사가 이 블랙팬으로 불렸던 예. 그 아이디들을 분석을 해서 그 현황을 경찰에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는 아이디 961개를 식별을 하고 악성 계정 634개를 공안기관에 통보를 했다는 내용이 예. 사이버사의 2013년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문서에 담기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과연 경찰이 이 명단을 받고 무엇을 했을까? 근데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감청하고 막 그랬겠죠.
네. 그 개인 사찰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인 사찰로 넘어갈 수 예. 있는 거고 어쨌건 기무사와 이제 경찰이 같이 이렇게 움직였다 한 몸이 돼서 움직였다라는 거는 이거는 단지 국방부 내부에만에서의 일이 아니다 뭐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도 그렇고 계속 이거를 기무사는 또 뭘 했는지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예. 근데 기무사 그다음 사이버 사령부 다시 검찰 조사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검찰의 조사를 맡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해도 좀 미진한 부분이 지금까지도 좀 있어왔고 그렇죠. 근데 검찰이 수색을 하는데도 계속 좀 방해를 했던 정황이 있어서 이거를 검찰에 맡기는 게 가장 좀 공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네, 제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11일 낮 12시 20분경에 그 제주시 구자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인근 폐가에서 이 목이 졸린 채 숨진 26세 A 씨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A 씨는 지난 7일에 제주도에 홀로 여행을 왔고 9일에 울산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이런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추행 흔적도 있었나요?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 안 정확히 됐는데 확인 안 일단 나왔던 거는 그 목이 졸려서 이제 숨졌다는 것만 나온 상태고요. 경찰은 이에 이 사건의 용의자인 32살 한정민을 공개 수배했었는데요. 이 한정민은 A 씨의 실종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대요. 예. 뭐 피의자 조사는 아니고 참고인 조사. 네,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으니까 혹시 이 사람을 어디서 본 적 없냐 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도주를 해서 제주도를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정민은 현금만을 쓰는 등 철저한 도피 활동을 벌여왔는데 이 나흘 동안 경기도 김포, 수원을 거쳐서 천안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예. 그런데 자신이 묵고 있던 게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발견된 것은 14일 오후 3시경이었고요. 스스로 목을 끊는 흔적이 있나요? 네, 스스로 목을 매서 숨진 아하.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정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졸린 분들 잠 깨라고요. Wake me up before you go. 떠나기 전에 저를 깨워주세요. 동봉자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빠들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스타를 와닥닥 돌아주실 분들. 자, 손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목도리가 예뻐요. 감사합니다. 예. 네, 겨울 아니, 지금 내내. 목도리가 네. 옷에 묻히니까 안 보여서 예뻐요. 그렇군요. 예. 한 두어 달째 보고 있는 것 자, 같아요. 예, 목도리 하나예요. 달째. 네. 예. 자, 그리고 고현준 시사만평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예, 얼굴은 젊은데 말소리가 늙고 쭉쭉해요. 그래요? 구수합니다. 설날이니까. 예, 구수하죠.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울산에서 오셨죠. 네. 지금 대구 MBC에 있었어요. 네, 예전에 대구 MBC 사장 출신이에요. 사장이요? 사장님이시군요. 사장 됐잖아요 거기서. 오, 사장 됐죠. 네, 진짜. 그렇군요. 네. 팍 파묻혔죠 그냥. 네, 고사장. 고사장. 네. 리액션이 진짜 좋으시다. 방송쟁이. 누구요? 손소 변호사요? 네. 예, 이제 변호사 타이틀 내려놔요. 자, 그리고 원래 여기 누구였었죠? 정인설 기자요. 그러면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잊어도 되죠.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다음 주에 나오실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직 얼굴은 안 떠오르요. 다음 주에 나오면 누구시죠? 오, 네. 안면은 있는데. 네. 가봐야 압니다, 다음 주. 근데 네. 생각보다 이름 키는 커요. 그렇죠. 조그만 보이는데 이름 키가 크더라고. 오, 예, 2m도 안 되더라고. 그렇군요. 기억이 안 납니다. 160 약간 넘더라고요. 네. 기자였었어요? 기자였어요.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안경 거죠? 썼나 안 썼나? 누구요? 아무튼 정인소리라는 사람이 있어도 반청 얘기였죠 그때. 네. 오며 가며 그냥 말 한마디씩 하시는데. 자, 방청객 모두를 했던 정인설 기자. 그래도 필요하니까. 땜빵.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예, 4665님, 봉도사님 오늘 명절 준비하면 주방 라디오로 잘 듣고 있어요. 진짜 사랑합니다. 존경 수준까지. 호호. 자, 물소리 날 때는요. 볼륨을 저희가 크게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4665님은 물 이렇게 카톡을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그럼 큰 소리 얘기하는 거야. 설거지하다 딱 멈추고 물 쓰고 또 설거지하고 물 쓰고 생각만 해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네. 그 물 튀기면 이제 혼나지. 6618님 봉도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방송 행복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김광진 의원님 예.
여보세요. 우리 작가들이 저래 특별 출연 김광전 전 의원. 네. 김광전이에요. 김광전 전 의원. 네. 네. 전전이 돼가지고 18대원 됐습니다. 광이 무슨 오. 광자예요? 빛광자의 보배 진짜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럼? 빛나는 보배. 오. 네. 보석상 차려야 되는데. 봉주는 뜻이 뭡니까? 봉주요? 네. 아, 저는 순수 불어 발음이에요. 봉주로. 국적은 예? 국적. 코리아요. 코리아. 예. DPRK는 아니에요. 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방금 김광진 의원님께서 핸드폰이 뾰롱 울렸는데 이건 내가 출연한지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자, 아빠들이 뽑은 평창 핫피플. 아시 아니에요? 핫 아니에요? 핫피플. 오늘 약간 좀 그 기운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새벽에 산소 갔다 왔고 산소만 갔다 오면 되는데 그냥 설렁탕을 먹고 오는 바람에 식곤증. 예. 급선. 저는 병 수준으로 식곤증이 있어요. 팍 자야 돼 먹자마자. 그 정도면 기면증 아니에요? 약간 비슷해요. 예, 이렇게 걷다가 아무 의자 안 앉으면 팍 꼬꾸라서 자야 돼요. 최근에 발병된 겁니까? 오래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 그래요? 예. 그 조금 자고 나면 그래도 되게 개운하지 않아요? 1, 2분. 네. 1분 자면 눈 감고 잠깐 꿈꾸고 나면 끝. 저는 갱년기 증상인 줄 알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왜 그러냐면 밥 먹고 자면 돼지 된다 그래갖고 개 된다 그래갖고 진짜 개 되나 돼지 되나 밥 먹고 확 잡았거든.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지금 개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올해는 개띠 해죠. 자, 이거 보세요. 커피에 바카스에 난리가 났어 그냥. 자 오늘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창에 핫피플들이 많습니다. 핫피플, 지금 올림픽 예. 진행되면서 이제 뭐 스타 플레이어들도 있고 눈에 띄는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음흠. 일단 제가 오늘 그 소개해드릴 분은 너무 귀여워요. 아, 네. 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어떤 마스코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이번에 금메달 땄죠. 클로이 킴. 예. 국적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한국 분이시고 예. 부모님들이 82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이 친구는 200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생이요. 예. 00년. 그렇죠. 만 17세 몇 개월 되더라고요. 우리 둘째 딸하고 똑같네. 아 그래요? 예. 그 친구가 벌써 세계 탑이 됐고 금메달을 땄고 그리고 그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귀여워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프파이프 경기를 딱 끝나면 선수들이 마지막에 착지하고 고글을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리는데 예. 고글을 쓴 자리만 이렇게 태닝이 안 돼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이제 눈밭에서 이제 연습을 했다는 거겠죠. 과거 세리팩. 뭐 그 생각나네. 박세리 선수의 발 같은 느낌. 발목, 네. 양말. 그래서 그 모습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오. 아무튼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클로이 킴이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 친구가 그 SNS 계정에 팔로우가 10,000명대였다가 예. 이거 올림픽 출전하고 지나면서 14만 가까이로 늘어나 버렸어요. 14배가. 와우.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이 클로이 킴인데 왜 핫피플이라고 제가 선정을 해봤냐면요. BBC에서 보도를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그 누리꾼들이 쓴 SNS상의 댓글들을 쭈루룩 긁어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클로이 킴이 한국에서 자랐다면 그 나이에 지금 금메달 따는 게 아니라 학원을 뺑뺑이 돌고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자조 섞인 우리 국민들이 된 댓글들은 우리 국민들이 달았는데 그거를 BBC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장 환경이나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그 안타까운 현실, 뭐 그 경쟁 속에만 내몰려 있는 그런 모습들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보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BBC 방송 뭐 이런 걸 보도 이렇게 탓하기 전에 이런 사회를 만든 우리 기성세대 성인들 다 반성이죠. 반성의 말씀 한마디씩 하세요. 손수호 변호사. 저도 기성세대인가요? 아니 그래도 제일 어르신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요? 우리 저요? 공동사인데 나이 순서대로 해야죠. 80년 원숭이띠인데. 80년 원숭이띠시라고요? 예. 제 동생이 80년 원숭이인데. 네. 형. 네. 형 먼저 해. 네. 거북해. 네. 제가 형으로서 먼저 하겠습니다. 올해 거북이띠예요? 아이고. 네. 사실 그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고 지금도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어떤 좀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학생도 많고 또 그렇게 보장해주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게 힘듭니다.
네. 주변에서 누가 뭐 하는데 저쪽 집은 이거 한다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강하게 사교육에 의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사실 다른 그런 그 평범한 학부모들도 휩쓸려가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학원의 공포 마케팅.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선행학습 이런 큰일 거. 납니다. 초등학교 네. 4학년 때 그게 왜 인제대를 꼬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해도 늦는데.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특목고라든지 예. 기타 이런 것들의 뭐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거든요. 특목고 나오셨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일반고 나왔어요? 인문계 고등학교. 일반고. 사실 설명이 복잡한데 예. 공부 되게 못하는 학생들만 가는 학교죠. 오. 아, 그래요? 네. 어. 원래는. 원래는 근데 본인이 가서 다 올려놨다. 아니, 아니, 특수지 인문계인데 인문계로 네, 바뀌었다 이런 거예요. 설명이 복잡합니다. 아니, 특수지 인문계 과거에. 특지고. 지금도 있나요? 아니 지금은 네. 그 원래는 인문계 실업계 다 떨어진 학생들이 가는 학교인데 이상하게 선발을 먼저 하는 바람에 이상하게 좋은 학교가 돼버려서 일반 인문계 저렇게 고등학교의 교육을 모르고 반발로 그게 아니라 지금은 평준화가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특수지 인문계 있다가 일반계로 되면 네. 3년 동안 상위 10% 학생들을 3년 동안 밀어줘요. 그 제도예요, 제도. 그래서 인천에서 예. 뭐 한 20년도 더 됐네요. 25년 전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만 시켜도 돼. 그러니까 뭐 기성세대 반성하라 예, 그랬더니 반성하는 네. 반성의 의미가 전혀 없어. 반성하겠습니다. 본인의 학적부를 까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자, 김광진 기성세대로서. 봉 교사님이 엄청 낮춰가지고 예. 80년 예. 그 원숭이 뛰다 하셨잖아요. 그래도 동생이죠? 근데 전 81년생이거든요. 아우 먼저 예, 이제 아직은 반성할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국회의원 안 하고 싶어요? 예? 반성을 얼른 봐요. 제가 그 교문일을 했으면 훨씬 더 바꿨을 텐데 예, 국방위만 4년 해가지고 아직 못 바꿨습니다. 빨리 국회로 이번에 보궐 자리 많이 나던데 예. 여러분 반성해 도와주십시오. 저게? 고윤준 기자님 반성하세요. 뭐 제가 반성을 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옷도 왜 형광색을 입고 왔고. 아 집에 있는 거 그냥 대충 거치고 왔어요. 동계 올림픽 선수 네. 같아요. 오늘 하피플 되고 싶어요? 하프를 되고 싶네요. 네. 요즘 많이 목말라요. 1년 360일 하루 24시간 구직 중인. 그렇죠. 꾸준히 구직 중입니다. 이게 그 지금 이 클로이 킴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 이름이 있긴 있어요. 김선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친구는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만 자란 친구입니다. 그래서 국적도 미국이고 그래서 지금 뭐 이 국적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이게 미국에서는 당연히 미국 선수가 금메달 땄으니까 당연히 열광을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또 부모님의 나라에 와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또 이걸로 열광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에 특히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귀하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특히 하키 쪽은 무지하게 많아요. 아이스하키 특히 많은데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 이동성 시장 조사 회사인 캠릴로라는 곳이 있대요. 이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 동계올림픽 이번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중에 6% 178명이 귀하 선수라고 해요. 6%. 그 기화 선수들 중에 가장 많은 귀화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네. 지금 19명, 19명이 지금 귀화 선수인데 특히 아이스하키 쪽에 많아요. 남자 아이스하키에 지금 7분이 있고 여자 아이스하키에도 있고 아이스 댄싱에도 있는데 이게 눈여겨볼 선수들이 일단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 귀화한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여자 아이스하키 올림픽 첫 골을 넣었던. 예, 그 인터뷰를 영어로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이게 영어 공용어가 됐나? 하여튼 이 선수는 미국 국적이었다가 한국 국적으로 바꾼 랜디 그리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귀화를 하면서 어머니의 이름인 희수를 앞에 미들네임으로 써서 희수 그리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골을 넣은 선수로 이제 기록이 된 대한민국 선수로서 그렇죠. 국대전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댄싱의 이 민유라 선수, 뭐 흥유라로 요새 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똑같습니다.
미국 국적인데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아이스댄싱 선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뭐 선수층이 워낙 얇아서요. 국가대표가 되면서 국적을 바꿨는데 그 커플로 하는 게임이니까 같이 파트너가 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갬린이라는 남자 선수도 같이 귀화를 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적을 바꿔서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뭐 세대가 시절이 바뀌었는데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여론도 있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여론도 있어요. 그렇죠. 불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게 처음은 아니에요. 그럼요. 기존에도 뭐 토리노 올림픽이라든지 나가노라든지 이럴 때도 개최국이 아이스하키 수준이 좀 떨어지거나 기타 여러 종목 동계 스포츠의 저변이 넓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귀화 선수들을 유치했던 적이 이미 있었고요. 특히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아이스하키만 해도 우리나라의 귀화한 선수보다 그 당시는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종목마다 일본에 토리노 같은 이태리도 경우가,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고 뭐 네. 사실 그 각각의 나라들 특히 뭐 미국에는 워낙에 다양한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로부터 봤을 때 이민자 세대들로부터 봤을 땐 다양한 국적들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뭐 귀화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미국. 인종의 그러니까요. 용광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메이저리그 쉽게 생각하면 지금 멋진 얘기했어요. 인종의 용광로다. 멜팅 팍. 네. 멜팅 네. 팍. 그건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많이 뵌분인데. 좋은 말씀 고맙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멜팅 팟은 자기가 얘기해놓고 좋은 말씀. 메이저리그만 봐도 프로리그를 뛸 때는 미국 국적으로 그냥 자기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다 활용을 해요. 그러다가 WBC라는 국제대회가 있으면 부모의 국적을 인정해줘서 각각의 나라의 국가대표로 또 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스포츠 종목들마다 협회하고 많이 바뀌었네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막 이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이게 팬들이 봤을 때 그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이 나올 수 있게끔 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그렇죠. 거죠. 흥행을 위한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 KT 야구팀에서 뛰는 주권 선수는 중국 대표팀으로 출전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화교 출신이죠. 국적은 대한민국인데 이제 부모님이 중국인지 대만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그 혹시 우리 어렸을 중국으로. 때는 많이 바뀌었어. 우리 어렸을 때는 누가 오면 너 어느 나라 출신이야? Where are you from? 네. 그리고 야단치고 그랬는데. 그래요? 야단을 쳤어요. 예, 영어. 반성하십시오, Where are you 기성세대. from? 떼치. 네. 떼치. 이게 종목마다 귀화 규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종목마다 협회마다 달라요. 그리고 또 고 작가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보다 더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어떤 국가의 청소년 대표만 해도 다른 나라 국가대표가 될 수 없잖아요. 국대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이번 동계 스포츠는 좀 더 이제 유연하죠. 네. 맞아. 우리나라 안현 선수가 빅터 안 네. 해갖고 금메달 땄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갖고. 네, 그렇죠. 소치에서. 근데 이번에 못 하지만 국가대표 안타까운 출신인데도 네. 국대가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뭐,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 스키 종목에 예. 랍신 선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러시아 국가대표를 했던 선수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마다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 예. 그런 내용들을 아셨으면 좋겠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죠. 두 분 그럼요. 너무 진지하게 이제 시험에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 잘하시네요. 비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우리나라에서 살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의 정서도 모르면서 그냥 단순히 뭐 이 국제 이벤트에 나와서 뭐 메달을 따거나 자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귀화를 하는 거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경기의 흥행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봤을 때 이 선수들 개개인에게 봤을 때는 그 기회라는 것이 안현수 선수가 대표적인 거죠. 국가대표를 했었고 메달리스트가 됐고 본인은 그 선수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뭐 협회의 문제라든지 당시에 있었던 당면했던 문제들 때문에 러시아 국가대표로 귀화해서 다시 금메달을 딸 수 있고 또 본인은 선수 생명을 계속 연장해 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은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생각합니다. 올림픽이라는 게 국가 대항전이라고 하는 느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형식으로 다 바뀌어 나가 버리면 사실은 이제 그냥 차라리 국가라고 한 이름들을 좀 버리고 세계 대회처럼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올림픽 정신이 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올림픽이 정말 스포츠 경쟁만 해가지고 국가대항전 누가 금운동 따느냐만 이렇게 포커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이번처럼 평화에 그렇죠. 방점을 평화 줄 혹은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게 그 참가라는 의미였잖아요. 올림픽 정신은. 그렇게 봤을 때 경기력이 일정 수준 되는 선수들이 전 세계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어떤 장을 펼치고 이것을 전 세계에 있는 또 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면서 즐거움을 얻는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함께하는 의미를 가진다면 이 귀하라는 부분 물론 소속 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스포츠라는 게 당연히 경쟁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참가하고 경기를 즐긴다는 측면에서는 이 귀하에 대한 문제 조금 더 유연하게 보지 않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대항전이라는 개념도 또 있네 그게. 있죠. 예. 근데 국가대항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제 4대1로 졌는데 네. 우리 4골 먹은 거 생각도 안 나고 한 골 넣은 거.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그 히스 그리핀이라는 선수. 히스 그리핀. 네. 자, 손소 변호사님 뽑은 병창. 병창? 그건 가야금 병창. 핫피플. 자, 자, 박규환님 물소리 때문에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말에 너무 감사해요. 늘 힘이 되는 정봉주의 정치쇼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덧글 쓰면서 잠시 쉬어가네요. 구영남님. 독감 환자 남편 잠 깰까봐 이어폰으로 정치쇼 들으면서 새우튀김 시작했어요. 새우튀김. 따뜻해요. 야, 남편을 배려하는 이 그 따뜻한 마음. 우리가 크게 웃을 때요. 이어폰을 남편 귀에다 콱 갖다 대세요 그냥. 깜짝 놀라갖고 깨갖고 그냥 새우처럼 오그라들게. 독감 바이러스가 도망갈 수 있어요. 예. 아니 깜짝 놀라면 독감 바이러스 도망가요 그렇죠. 진짜. 아이 뭐야? 아이 이러고 가겠어요. 깜짝 놀라네. 자, 손소 변호사님. 네. 다 얘기하셨죠 이제? 네. 핫피플. 네. 핫피플. 네. 저는 사실 수호랑을 뽑고 싶은데. 손수호랑? 아니, 지난주에 많이 하셨던데. 수호랑이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네.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사람이요? 킴부탱. 킴부탱. 이게 킴부탱 붙여있으면 읽으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죠. 킴부탱입니다. 아, 김씨예요 원래? 성이 부탱. 예, 성은 부탱이고 이름이 킴인데요. 예. 이제 캐나다 쇼트랙 여자 선수죠. 여자 쇼트랙 500m 결승에서 이제 최민정 선수와 이제 대결을 펼쳤습니다. 예. 최민정 선수가 2등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격당했어요. 그래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4위로 들어왔던 이 킴 부탱 선수가 3위로 올라가서 메달을 따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최민정 선수가 실격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 킴 부탱 선수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손을 썼다라고 하는 이유로 실격을 당한 건데. 먼저 캐나다 선수가 손을 쓴 장면들이 나오던데. 그 2번이나 이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면 같이 실격이든지 해야지 왜 최민정 선수만 실격이고 킴 부탱은 오히려 4위가 3위로 올라갔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의문이 있어서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굉장히 악플들을 많이 달았습니다. 화난 거 네. 건 인터내셔널리. 네. 그렇습니다. 네, 무려 10,000건 넘는 댓글이었고 또 댓글 중에 내용이 좀 찾아서 뭐 이렇게 살해하겠다라는 살해 협박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네. 있었거든요. 다 키보드 어려운지 알 텐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캐나다 빙상연맹이 나섰습니다. 오호. 캐나다 빙상연맹이 캐나다 경찰에 조치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또 캐나다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에 연락을 해서 오호. 이 킴부탱 선수의 신변 보호 그리고 악성 댓글 그리고 협박을 하는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서 차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친구들끼리나 이제 가볍게 얘기할 때 막 겁주려고 할 때 죽고 싶냐? 이런 걸 하는데 그거 협박이죠. 네, 네. 이들에게는 진짜 심각한 그렇죠. 그 살해 협박이 되는 거죠. 실제로 강원지방경찰청이 이 캐나다 경찰의 요청을 받아서 수사에 착수했어요. 착수했어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 엄격하게 그러면 이 법 악플 집행을 단 사람은 하면요. 그럼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에게 범한 범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왜 킴부탱한테 그랬어요? 심판에게 했어야지. 사실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영상을 바로 보면은 킴부탱 선수도 우리나라 최민정 선수한테 반칙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심판이 누구인지 그렇죠. 심판의 이름을 모르는 심판의 거예요. SNS 계정이 또 활발하게 또 운영되고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심판이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결국 그 좀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양상인데요. 예. 좀 문화 차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악플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인식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사실 김강진 의원님도 또 악플 좀 정치인으로서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악플에는 뭐 거의 탑쪽 아니십니까? 그러게요. 근데 10,000건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하루 1일 가장 많이 받는 날 65만 건 뭐 이 정도 되거든요. 1일 65만 요? 예. 무슨 주제로요? 백선엽 사건 뭐 해가지고
그때 막 어버이연합 화영식 네. 하고 막 능지처참 한다고 막 속 끌고 나와가지고 막 하고 막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근데 담담하게 얘기한다. 예. 좀 무서운데요. 아니, 네. 김광진 오늘 능지처참한다 그랬어요? 네. 그냥 뭐 오. 화영식도 하고요. 별걸 다 했어요. 저 얼굴에 가면이 인형 있었죠. 오. 네. 근데 또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때 담쟁이 캠프 사무실 밑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야 너 능지처참 화영식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가 봤거든요. 근데 본인은 아무도 저를 화영식- 못 알아보더라고요. 화영식 장면 직접 봤어요? 네. 광고 듣고 3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누가 말씀하다가 말았죠? 김광진 손 의원님. 변호사님 네, 뭐 그거 대충 끝나고 예. 예.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진행을 좀 봐주세요. 이제는 그건 다 잊어먹어. 평창 동계올림픽 핫피플을 저하고 손소 변호사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예. 우리 김광진 전 의원께서 아니 아까 얘기하다 보고 덜한 것 같아갖고. 그래요? 다 했어요? 아니 다 했어요. 아니, 고등학교 이게-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걸 예. 아니 악플도 있고 선플도 있는데 예. 선플을 받은 외국 선수들이 좀 부담을 느낀다. 예. 그만해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선플 내용이 이래요. 되게 미남 선수들에게 잘생겼다. 여권 불태워라 못 나가게. 아. 공항에서 막자. 인천공항 폐쇄해라. 또 그런 약간 남녀를 바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길 법한 발언들도 많이 예. 있어가지고 외국 선수들이 좀 약간 거북스러워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동양 문화구나. 중국 네티즌의 폭탄 맞은 서희라 선수는 뭐예요? 서희라 선수가 우리나라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서희라 선수에게 반칙을 했다고 한 중국 선수가 또 이제 탈락을 하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국 네티즌이 또 악플을 막 달았어요. 그런데 우리 악플이 만 건이었으면 거기 10만인가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일단 근데 인구 비례로 따질 수 없는 게 또 SNS 보급률 네. 따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악플이 달렸습니다. 어. 그런데 서희라 선수는 아주 의연하게 예. 그럴 수 있다. 신경 안 쓰고 경기 집중하겠다. 네. 아. 자주 보던 거니까.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짜장면 하나 먹어야겠다. 짜장면. 네. 그렇군요. 이미 먹었을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서희라 이게 문화적 차이일 수 있겠네요. 근데 캐나다 선수들 이걸 처음 봤으면 네. 이거 어떻게 번역해서 봤나? 영어로도 많이 달아요. 영어로도 엄청 많아요. 근데 영어로 달다 보니까 되게 그 뉘앙스가 약간 좀 거칠어집니다. 더 강하겠다. 예. 예. 왜냐면 아는 단어만 할 테니까. 그렇죠. 제일 많은 킬이 뭡니까? 진짜 근데 제일 많은 악플 중에 듀오나 킬이 진짜 진짜요? 많아요. 진짜. 아 근데 예. 이게 두원은 키랑 누굴 죽이고 싶습니까 이거다. 그러네요. Do you wanna be killed? 그래야 돼요. 스톱해. 죽임을 당하고 싶어요. 예. 그렇네. 거기서 문제가 생겼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킬이니까 나를 누가 살인자를 만들어? 살인 교사로 지금 살인 교사로 이해를 했군요. 맨투맨이나 성문종합 영어를 봐야 돼요. 네.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그렇죠. 이게 네. 그냥 능동태로 하게 되면 Do you wanna die? 그러면 내가 죽을 때는 안 되는데. 그냥 다이는 자연사고요. 네. 킬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갑자기 뭐 해부와 피피 뭐 이런 거막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해부피피도 아니고 해부피피. 해부피피. 안타깝네요. 예. 김광진 의원님 예. 핫한 피부. 핫한 피플. 예. 저도 누구를 모셔올까 고민했는데 예. 다들 한 분씩 모셔오는 것 같아서 쪽수로라도 이겨보자. 오호. 예, 저는 여러 명 북한 응원단 오. 230분 모셔왔습니다. 야 정말 정치인다. 그렇네요. 네. 아니 곧 뭐 평양에서 출마하시나요? 순천에 이 한국의 지역구가 잘 안 생겨가지고 빨리 통일을 만들어서. 자, 김여정, 현성을 북한 응원단은 때로 다니니까 눈을 어디에다 둘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이뻐갖고. 진짜 다 미인들이시더라고요. 예. 예. 때가 또 뭡니까? 네. 그러면 여럿이 뭐, 함께. 여럿이 함께. 네. 무리를 지어. 아니, 이제 개때, 소때, 이상해요. 이상해요. 예, 이상해요. 중 무리 그렇지. 뭐 이런 네. 거. 예. 무리 지어 다니는. 네, 함께. 예. 근데 때라고 북한 하는- 응원단 하면 대부분 여성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우리에게는 이제 4번 왔는데 4번 다 여성분들만 오긴 했는데 오. 실제로 북한 응원단이 남성분도 있어요. 응원단 남성들, 내? 예, 응원단 내 예. 남성도 있고. 관리인이 아니 아니고? 말고 응원단 자체가. 그리고 오. 우리는 다 젊은 여성분이라고 하는 게 응원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때는 평균 연령 45세 이상의 남녀로 구성된 응원단이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올 때만 그 이미지로 좀 고착된 북한의 소위 말하는 미녀 응원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거고. 2014년인가 아시안 게임 때도 젊은 응원단이 네, 왔잖아요. 그렇죠. 오. 인천 아시안 게임. 인천 때도 예. 그 부산 아시안 게임 때도 뭐 그렇습니다. 그때 원조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그 민영 응원단의 원조. 그렇죠. 부산 그때 아시안 한 게임 10년 전에는 평균 연령이 30세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35세 정도로 좀 높여졌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여튼 실제로 북한이 뭐 관리라고 할까요? 관리하는 응원단 중에서는 이 여성 응원단만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에게 보낼 때는 약간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게 좀 체제 선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더 많은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제 여성 응원단만을 주로 보내고 있죠.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여성 응원단만을 보냈는데 뭐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정보? 국방에 계실 때 김여정에 대한 정보 들은 적 있어요? 김여정, 그러니까 국방위는 사실은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는 무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것이고, 정보위에서 하나요? 예, 제가 정보위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보위에서는 김여정 얘기들이 가끔 나와요. 지금도 뭐 김여정이 임신을 했네 안 했네 막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정치인들은 자기가 한 번에 딱 보니까 임신 5개월이다 뭐 이런 좀 헛소리 같은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정치인이요? 예. 관상갑니까? 그 어느 당인 줄 알겠네. 예, 저도 근데 알겠습니다. 예,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국방 정보에 있을 때 그때도 김여정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걸 아직까지 임신 몇 몇년 동안 년째 하고 그거야? 국정원이 보고한 적도 있어요. 아마 기사 찾아보시면 2015년 정도에 김여정이 이 임신설. 굽 없는 운동화를 신고 뭐 다닌다. 그러면 임신이에요? 반지를 꼈다라고 하는 걸 그때 플래시슈즈가 이유로 유행이었어요. 네. 지금도 플래시슈즈가 다 유행해요. 임신설을 국정원이 공식 보고한 적도 있고 그래요. 정말. 근데 그런 걸다 실제로 그 보는구나. 이후에 그렇군요. 출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도 확인조차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김여정 나이는 87년생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추정하는지 모르시죠? 몰라요. 네. 어떻게 해요? 87년 9월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얼굴 보고 하는 김여정 생일 네. 케이크를 주는 걸 보고 네. 몇 년도에 생일 케이크 몇 개 꽂혀 있다. 후지모토 겐지가 네. 그러니까 뭐 누가 케이크 주는 걸 보고 그걸 갖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일본 그 요리사. 예. 아니 그러면 어느 순간 나이가 확 줄 수 있겠네요. 실제로 김정은의 공식 나이도 지금 잘 몰라요. 84년생으로 추정되고 있죠. 추정만 하는 추정하고 거죠. 있죠. 네, 그것도 공식 생일 나이 케이크로 없어요. 추정하나요? 그건 김정은도? 생일 케이크 아니고 몸무게로 추정하지 않을까요? 몸무게로 추정하면 진짜 그래요? 곤란하죠. 아니요, 이것도 체중이 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뭐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 준비해요, 요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법적으로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걸릴 얘기만 하고 싶은 제가 거예요. 봉도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네. 언제 경범죄라도 한번 저지르다가 나한테 걸리기만 해도. 근데 김정은은 이미 여러 일부러 번 찌우는 거잖아요. 걸리기만 해봐라 나도 걸려야지. 일부러 찌우다 보니까 이 몸이 그 골격이 몸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목 이런 데들이 다 터널 증후군 막 이런 게 심해가지고 진료를 많이 받아요. 그것 때문에 통풍도 안 내? 통풍? 뭐 통풍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터널 증후군이 심해서 터널 증후군은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뼈마디가 몸을 못 관절. 이기는 거죠. 아하. 살을 일부러 찌우니까. 네, 일부러 찌우니까. 네. 근데 산후조리에 실패할 때 나타나는 그런 일부러 증상이군요. 찌운다는 설도 있고 이 생활이 제한되어 있고 영양이 충분하고 그러니까 많이 먹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찐다는 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운동이 무조건 찌잖아요. 그렇죠. 적게 먹으면 되죠. 근데 식탐이라는 게 한번 뚫리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야 터널 증후군 몸이 더 뚱뚱해진 것 같아요. 근데. 더 커졌어요, 확실히. 바지 바지 통이라 그러죠. 네. 진짜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엔 최고예요. 그래요? 아니 펄럭펄럭. 네. 말을 하면서도 바지 통했다가 이게 뭐또 어디에 걸릴까 하고 손소 변호사 슬쩍 한번 보고. 나한테는 예. 거의 저 포털 사이트 같은 분이에요. 자 김여정 행보를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읽으셨냐? 김여정요. 예. 사실 이제 김여정이 내려오고 하는 과정을 봤을 때 그러니까 북한은 외교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랑 가장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북한의 입장에선 자기들은 미국이요. 그죠. 미국이 하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할 거야. 이제 이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 격을 맞추려면 미국대로 해야 된다. 미국이 그 대표단의 단장으로 누가 이번에 왔습니까? 펜스요. 펜스. 그러니까 미국의 2인자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2인자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김영남이 내려왔는데 실제 김여정이 온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었어요. 최근까지도. 그리고 그렇죠. 그 예술단이 내려갈 때도 그냥 환송식만 하는 사진만 보여줬지 온다는 말 안 했는데 언제 온다고 확인을 해줬냐면 이방카. 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통화하면서 우리가 가족을 한 명 보내줄게 하면서 이방카를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날 저녁에 우리는 김여정 보낸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급을 맞췄다. 예, 자기들로서는
미국의 급여에 항상 맞추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무도 그걸 별로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야, 자기들은 그러면 그게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이번에 올림픽에 트럼프 온다고 그랬으면 예. 김정은이 옵니까? 왔을 수도 있죠. 예?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예. 네. 아니 트럼프가 올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근데 김정은이 올까봐 안 온 거 아니까. 자, 3949님 김관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짱입니다. 이래야지. 또 저런 사람 그래요. 목소리가 짱입니다. 좀 거시기요. 그 시기에. 자, 다음 이슈 권준 작가님 미투는 연극계까지 번졌어요? 네, 14일 날 그 글이 하나 이제 미투 운동 그 해시태그 미투 달아가지고 그 SNS상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글이 상당히 뭐 연극계에서는 강한 충격을 지금 일으켰고 이게 그 사회 전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김수희 지금은 연출이시고 당시에는 뭐 배우도 하셨던 분입니다.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가 본인의 SNS 계정에 글을 썼는데 그 성추행을 했던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연극 제목 오구라는 연극이 진행될 때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날짜를 맞춰 보면 지금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연극계 우리나라 연극계의 거의 뭐 거두 뭐 어찌 보면 뭐 전설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이윤택 연출가의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걸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또 이 김수희 대표가 굉장히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글을 썼거든요. 이 글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오구라는 연극이 지방 공연이 많았었고 김수희 대표는 당시에 뭔가 이게 주요한 역할은 아니고 그 오구라는 연극 자체가 이제 구슬하는 내용인데 그 전 뒤집는 그냥 안악 뭐 이런 이렇게 단역 배우로 이제 참가하게 되었고 지방 공연 중에 연극의 그 숙소로 쓰이던 여관에 투숙을 했고 당시 이윤택 대표가 있던 연출자가 있던 방으로 호출을 받았고 가서 마사지를 요구해서 마사지를 그냥 뭐 안마 정도 수준의 안마를 하다가 그 이윤택 연출가가 이제 본인의 성기 주변도 마사지를 해달라라는 부분에서 이제 충격을 받고 도망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 사실 그 이후에도 이윤택 연출가는 대한민국 연극계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라는 기사가 나온다든지 보도가 나올 때마다 구역질이 났다 이런 표현들까지 서슴지 않고 있고요. 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부분은 이분이 계속해서 그 오랜 세월 연극계에 있으면서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섣불리 이게 공개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지금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표현해요. 대학로의 중간 선배쯤 된 내가 지금까지도 얘기하지 않았다가는 더 큰 후회를 할 것 같아서 이러한 글을 남긴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뭐 다양한 글들이 있습니다만 좀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이 좀 강한 어떤 그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 글 중에 그 당시 그는 내가 속한 세상의 왕이었다라는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게 비단 지금 우리가 이제 미투 운동이라는 게 성추행, 뭐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거지만 이게 본질은 갑질이거든요. 그렇죠. 본질은 제가 봤을 때 성추행보다는 갑질입니다. 어떤 권력 구조나 그 조직 문화 내에서 권위 구조에 있으면서 권력이나 권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 나보다 아랫 사람들한테 뭘 해도 된다라는 그 은연중에 깔려 있는 정서가 심지어 젠더상 다른 여성들에게 성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윤택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뭐 대한민국에서 그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연극계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추행이나 이런 것들을 저질러 오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찍소리도 못하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 둘씩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제가 아는 그냥 무명의 연극 배우 여성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연극판이라는 게 워낙에 배고픈 판이라는 걸 알고 그 연극판에서 이 캐스팅을 한다는 건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요. 캐스팅을 받기 위해서 본인도 어떤 사람이 술자리인데 나올래? 그러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그 행태들이 참기 힘든 행태들이 너무 많은데도 그렇게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 여성 배우들 이게 방송 바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본인이 겪은 일들 스스로를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해버리고 왜냐하면 나도 또 다른 사람도 다 겪고 있는 일이라 내가 지금 혼자 항의를 했다간 나만 또 미운털 박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밝혀지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왔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 이 이윤택이라는 상징적인 인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지만 난리가 났겠네요. 예, 분명히 이거 따져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윤택 그 대표가 지금 국립극단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 있어요. 이 작업을 그만두고 근신하는 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냈는데 이걸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극단을 통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김수희 대표는 그 지금 글을 올렸던 김수희 대표는 그 여기저기 뭐 매체에 직접 인터뷰는 안 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 정도 보낸 걸로 보면 직접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그 예전에 저희가 헐리우드 얘기할 때 그 웨인스타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작자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 비슷한 어떤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직접 본인이 사과를 하더라도 아니면 부인을 하더라도 직접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에 응당한 대가를 또 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보통 이제 피해 여성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얘기를 못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고 성추행돼서 재판이 붙더라도 가면 뭐 경찰서에서 한번 또 당해 재판하면서 또 당해 이름 공개되면 또 인터넷으로 또 당해 이러니까 아유 그냥 한번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치고 지나가자 이런 그렇죠. 심정이 네. 많은데 그럼 이걸 아는 남성들은 왜 침묵의 공범자가 되냐 이거예요. 결국은 권력에 굴복한 거죠. 남성들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또는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국 소문은 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도 의협심을 발휘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는 내가 얻는 것도 없이 오히려 그 조직 내에서 왕따가 될 수 있겠다. 아니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권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권력에 내가 희생될 수 있겠다. 내가 얻는 것도 없이 그런 불이익을 감수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문제 제기 안 하고 모른 척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분들에게도 우리가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갖긴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사실 어찌 보면 피해자에게 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그렇죠. 그때 뭐 더 얘기를 하지 세상에 말하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2차 가해를 하는 네.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옆에서 봤던 분들에게도 이 제도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그러니까 군대도 보면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병장이 이등병을 때리잖아요. 근데 보고 있는 일병이나 상병이 문제 제기를 못하는 이유가 그렇죠. 이걸 문제 제기했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맞아요.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확신이 드는 어떠한 공간에서는 다 항의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그래서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또 지울 수는 없는 게 아닐까 군대 싶어요. 내에서 소원수리 한번 써봐요. 그 부대 발칵 뒤집어집니다. 무기명이 없죠. 네. 다 실명이죠, 실명제. 진짜 네. 이건 이런 시스템 진짜 말 그대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아니 그 군대 최근에 뭐 군 검찰의 그 군대 개혁 방안의 하나로 군 검찰이 아니라 고등 법원이 없어진다 그랬나요? 군사 재판을 1심만 군사 재판으로 하고 2심서부터 2심 재판부터는 일반 재판으로 넘기자. 그거 좋은 아이디어예요. 물론 이제 원래 주장들은 평시에 군사 재판을 폐지하자 아예 그렇죠. 라고 아예 하는 폐지하자. 주장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1심은 남겨놓고 2심부터라도 밖으로 빼자 지금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난 거죠. 재판장이 군대예요, 군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요. 법률도 모르는. 자,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출석했다. 네, 다스 소송 비용 대납한 의혹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사옥뿐만 아니라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집도 압수수색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이거는 검찰에서 뭔가 잡았다. 아하. 이미 잡아놨다. 40억 대납한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스 BBK가 또 등장합니다. 이게 다스가 BBK에 투자를 했고요. 예. 그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일반 투자자 주주들도 있었기 때문에 먼저 돌려받기 위해서 서둘렀고, 근데 미국에서 소송의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능하다고 알려진 그런 그 로펌을 선임해서 새롭게 이제 그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 로펌이 바로 삼성전자의 주요한 그런 파트너였던 법무법인이었고 이름이 뭐죠? 에키슨 검프인가요? 네.
에이킨 검프죠. 에이킨 검프. 네, 에이킨 검프라는 예. 그런 그 포레스트 로펌. 검프가 아니라 에이킨 네, 검프. 에이킨 검프. 나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네. 저도 아니, 어제 우리 네. 무슨 다른 방송 하는데 4부에서 나올 전용 작가가 이게 네. 무슨 포레스트 검프도 아니고. 네, 그렇군요. 에이킨 검프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십억 원의 변호사 비용이 건졌다. 예. 왜 돈 안 받고 안 해요? 그런데 아니 근데 여기서 네.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다스에 네. 전화 왔고 당신들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우리가 무료로 그렇습니다. 해줄게. 네, 그래서 이상한데요. 다 실제로 이득을 봐야 되는 일 맡긴 다 쓰는 돈을 한 푼 안 내고요. 예. 삼성에서 대납을 했다. 아하. 그럼 왜 어떤 목적으로 대납을 했느냐? 예. 이게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가 아니고서는 도대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수십억 원의 돈을 대신 내줬겠느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심 전심으로 그냥 무상으로 네,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해주니까 4개월 뒤에 있다 그냥 저절로 이건희 씨가 사면복권인데. 네,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 비자금 관련된 문제가 터져서 예.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 선고받습니다. 아 3년에 5월. 네. 3년에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5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아주 최고한도죠. 예. 그거보다 좀 더 형량이 높았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풀어준 상태인데 그게 딱 말하는 3호 시스템이라고. 네, 정찰제죠, 정찰제. 예. 예. 3호 정찰제. 그런데 이게 확정되고 4개월 만에 사면을 하는데 예. 이게 특별 사면이었어요. 그때 딱 한 명이죠. 아. 예, 이건희 회장만을 위한 사면을 했고 그 그러니까. 대가로 예. 변호사 보수를 준 거 아니냐? 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뇌물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2009년에는 이건희 한 명. 네. 그렇죠? 2017년에는 정봉주 한 명. 참 이상한 나라야. 지금 두 분이 급이 같은 건가요? 예. 아, 자, 네. 두 분, 세 분이요. 오늘 명절 연휴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6365님, 봉도사님, 패널분들 연휴 시간에도 생방송으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보기 전에 no matter what 무엇이든지 간에 듣고 3부, 4부 전 작가의 시선으로 돌아옵니다.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돌아가겠습니다. 작가의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 작가의 시선 천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주 생기 발랄하십니다. 예, 잠깐 잤어요. 광고 나올 때.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2338님 해운대에서 채소 노점상 하는데요. 대목 장사를 못해 올해도 고향은 못 가겠네요. 위로해 주세요. 아이 저런. 아이고 네. 그래도 힘내시고요. 예, 세상은 그래도 늘 밝은 측면이 있습니다. 밝은 측면을 보시고 근데 힘내시기 진짜 바랍니다. 올해는 이 그대로 장사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설날 이 뭐 친척들 모이니까 이 산뜻하게 회 좀 뜨려고 물어봤더니 그날도 회를 뜰 수 있다고 문 예. 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진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럼 상황이 전 상황이라. 작가님한테 또 동네 네. 카페에서 문자 왔잖아요. 명절 연휴 때 영업하니까 오시라고. 커피 뽑아드리겠다고. 제가 그거 제가 보고 이렇게 한참 웃었어요. 동네에서 이렇게 참 그 유지해요 제가. 커피숍 같은 데서는. 예. 아유 또 전 작가님 이게 그 파워블로거니까 여기 커피 맛있어요 그런 순간 쫙 또 몰리잖아요. 아니 정말 저는 열심히 사는 이제 그 후배들이라든가 일하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예.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집에 손님 없으면 들어가서 전 진짜 한 잔 뽑아갖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예. 네. 자 그럼 오늘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분들이. 명절 연휴에 네. 원래도 오랫동안 하셨지만 네. 오늘은 네. 제가 대변인으로 임명할게요. 네. 대한민국 며느리들의 대변인. 네. 며느리들을 대신해서 오늘 시원한 사이다 봐라. 아니 정말 대변인이 필요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며느리들이 예.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짐이 이제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올해의 경우에는 이른바 며느리 노릇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 굉장히 많은 이 문화적인 공격부터 시작해서 오호. 문화적인 저항이 있어요. 예. 아마 그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른바 이제 B급 며느리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그 다운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예요? 네 영화예요. 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극장에서도 상영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B급 며느리. 네 어저께 저도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다운받아서 봤는데요. 예를 들면 그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어머니가 있고 시어머니가 또 나쁜 시어머니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안에 있는 시어머니. 그다음에 이
며느리가 말하자면은 나쁜 쪽에서 얘기하면 도발을 하는 거고 좋은 쪽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이런 식의 무수리 같은 며느리 노릇은 못하겠다. 이래서 이제 이 세상이 며느리가 변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이제 추석 때 이 자기 이제 시댁에 안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완벽한 명절을 보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은 그 중간에서 매우 괴로워하면서 그렇죠. 나를 갈아 마시면은 좋은 영화가 하나 나오겠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건데 이 남편이 이제 그 감독인 거죠. 근데 굉장히 좀 거칠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터프하게 만들긴 했지만 메시지는 그만큼 강해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잖아요. 뭐 그럼요. 촛불부터 시작해서 예. 앞서 얘기했던 이 성추행에 대해서 미투하는 미투. 그런 이제 사회의 고발, 또한 이제 권력의 분점,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노동자들의 자기의 권리에 대한 굉장히 정당한 이제 주장, 또 그 파급이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유달리 말하자면은 공고하게, 예.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신성불가침한 영역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가족 제도 아래서 가부장제에서의 며느리의 위치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B급 며느리라는 영화도 있었고 며느락이라는 그 웹툰, 그다음에 또 이 굉장히 그 재밌는 여러 가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한 며느리가 쓴 거예요. 김영주라는 작가가 쓴 건데 며느리 사표라는 책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53살 그 이미 이제 23년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주 꿋꿋하고 참 참아가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며느리 사표를 딱 제출하고 5년 동안에 일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떨어져서 조론이라는 형태로 있어 봤고. 조론이라고 하는 용어도 기가 무섭죠. 막혀요. 예. 무섭죠. 남자들은 다 무섭다고 하대요, 저한테. 무섭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어떤 한쪽의 그 희생을 우리가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저 역시 이제 경험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때는 이 가족제도 아래에서도 지금 핵가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등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같이 휴일에는 뭐 치킨도 시켜 먹고 다 평등하게 뭐 집에 일도 뭐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가 딱 명절이 돼서 시댁에 가면은 남편은 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시댁의 어르신들하고 딱 술 한잔 하면서 덕담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며느리는 완전히 수락관에 이제 무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미숙년 노동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단순 노동을 반복하는 거죠. 은행을 막 열심히 까고 그다음에 설거지를 밤 하고. 까고 설거지 하고 그다음에 제사상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의 시어머님들은 제사상을 화롭게 해야지 자손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조상님들에게도 면도 살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제사상을 시제 같은 거 빼놓고는 그렇게 화롭게 지내질 않았어요. 맞아요. 이게 네. 이 문화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진사댁이라는 뭐 음식점 상호도 있었지만 막상 가서 보면 진사들이 받는 밥상이 굉장히 조촐하고 건박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호화로운 제사상도 참 힘들긴 하지만 더 힘든 거는 그 어른들, 그 남자 어른들의 술상에다가 뭐 이 제사상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밥 먹고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술 심부름 해야죠. 안주 계속 돼야죠. 그뿐이 아니죠. 뭐 간식, 식혜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또 이제 친척들이 한 3, 40분 많은 분들은 집에 와서 주무시면은 그 이불 빨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또 그냥 술을 그냥 드시면 괜찮아요. 어른들이 너는 둘째 안 보니? 뭐 힘들어서 며느리 생활은 너 혼자 하니? 뭐가 이렇게 힘이 들어? 그리고 이제 당신들끼리 또 술잔 던지면서 싸우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과거의 지사의 일을 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제사라는 이 제례 문화가 저는 무조건 이제 이거는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이제 대접을 받는 어르신들조차도 이거는 이제 나 죽으면 끝이다.
누가 제사를 지내겠냐 이런 현실 인식은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이 제사 의식이라든가 이걸 매우 간결하게 해서 간략하게 해서 정말 명절은 즐거워야 명절이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께서도 세상이 변한 걸 아실 거고 그다음에 한비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변하면은 일이 달라져야 된다. 맞아요. 일이 달라지면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서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서양의 뭐 중세 뭐 영화를 보면은 영주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 권력을 정말 끝까지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변화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사를 하고 싶으면은 정말 이 어르신들께서 남자분들이 제사상은 우리가 하고 아니면 우리가 이 택배로 요새 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그냥 택배로 배달을 시켜가지고 한 다음에 우리 모두 즐겁자. 며느리도 같이 와인도 마시고. 그동안에 이제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가족 잔치로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한테 제사라는 문화는 없어지지 않을까. 참 저는 안타까워요.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일정 정도 비용을 받으면서 네. 단체로 해주는 그런 데들도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있죠. 그러면 그 종교를 믿는 네. 그 가족 몇 분이서 싹 하고 네, 네. 오는 거예요. 집은 그냥 평온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벌써 이제 제 이제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미 냉전 중인 이 명절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서부터 시작인데 오늘서부터 며느리들 노동 시작이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사표를 내야 되겠다. 네. 야, 그런 생각도 며느리 하고 사표. 지금 이제 며느리들이 예전의 며느리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우리나라가 이제 핵가족화되고 또 여성들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예. 굉장히 평등해졌고 어떤 점에서는 여성들의 파워가 더 강해졌어요. 아니 전문 분야에 점점점 여성들의 인력이 늘어나더니 과반이 넘는 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이제 변화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시어머니들의 변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아버지들이 변화를 많이 해서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이 연휴 명절 연휴에 시댁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시월드, 시월드. 그다음에 뭐 시몬, 시댁 몬스터 뭐 이런 말이 있는 거는 그렇게 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사실은 명절은 이제 온 가족이 1년에 이제 한두 번 모여갖고 또 얼굴 보고 즐거운 얘기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서양의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그 터키를 먹으면서 뭐 즐겁게 하는 뭐 추수감사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추수감사절에 가기 싫어하는 그 이렇게 며느리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시어머니들이 이제 터키 굽고 하는데 이 이마트 같은 우리의 이 둘마트 같은 이제 뭐 월마트 같은 데서 다 팔아요. 그래서 그거 갖다 놓고 웬만한 집에서는 이렇게 즐겁게 노는 거죠. 그리고 서양 요리 자체가 물론 저도 터키를 그 서양 가족의 이제 초대를 받아서 1박 2일 하면서 이렇게 터키를 같이도 구워봤어요. 예. 근데 뭐 이렇게 속에다 채우는 것도 힘들고 뭐 이러긴 하지만은 그냥 오븐에서 그냥 굽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거 굉장히 간단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거는 저는 그건 고문이라고 생각해요. 희생을 왜 합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다 같이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지난 추석 때 네. 우리가 변호사분들 모셔놓고 잠깐 추석 이후의 풍속도를 얘기하는데 네. 명절 직후에 이혼율이 급증한다 그러더라고요. 급증하죠. 그리고 이미 이 명절이 가까우면은 정신과 같은데 아하, 그러니까 트라우마. 뭐 항우울제라든지 또는 이제 수면 유도제 이런 거를 이제 타러 오는 여성들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항우울제 같은데 프로작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피메이커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프로작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어디냐? 이거는 뭐 통계로 나온 거예요. 타이완하고 그다음에 한국하고 중국이에요. 유교 문화가 있는 곳. 맞죠. 그리고 이제 뭐 제사라든가 가부장제에서 여성의 희생을 요구하는 곳에서 그리고 이 프로작이라는 해피메이커를 이 처방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 여성이에요. 거의 90%가 그런 점에서 어떤 한 사람의 이 고통 속에서 즐거움은 저는 꼽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고통 속에서 즐거움이 꼽힐 네, 수 없다.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댓글이 좀 달리던데 네.
이 방송 듣는 시어머니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젊은 네. 시어머니들도 계시고 네. 좀 서운하다. 1년에 네. 가족 몇 번이나 모인다고 네. 이럴 때 가족들 위해서 좀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저기 B급 며느리라는 데서 예. 이제 며느리가 그래요. 그 혜준이라는 아들을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는데 이제 시어머니한테 못 본다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식을. 그 손주를.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저를 안 보면은 이제 아이도 못 본다,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세대적인 아주 과격한 발언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자기 이제 며느리의 남편이 된 아들도 보고 그다음에 며느리의 아들인 손주도 보고 예. 이러려면은 시어머니가 저는 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앞으로 이제 시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예. 몇 가지 시어머니로서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매뉴얼을 이미 정했어요. 그래요? 저는. 네. 그거 듣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예. 저희 집에 잠깐만 이거 좀 읽어드리고요. 자, 6133 호호 이런 네. 얘기들을 시부모님들이 들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방송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들이 들어갖고 그럼요. 지난번에 막 항의했어요. 나등남. 나등남? 이름이 좀 의심스러운데. 니기시겠죠? 예. 예. 제사보다 살아계실 때 생신상을 잘 네, 차려드리는 게 좋죠. 4665님 명절 집안일은 저 혼자 합니다. 가끔 남편한테 푸념을 하면 절대 이해 못하는데 당신 딸이 나같이 살면 좋겠냐고 물으면 야 정답이네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당신 딸이 나같이 살면 좋겠어? 사람아! 그러면은 딸 있잖아요. 얘는 우리 봉도사도. 그럼요. 네. 귀한 딸이죠. 예. 아, 그럼요. 클로이 김하고 똑같은 2000년생. 아, 그렇구나. 21세기의 여성이네요. 21세기 여성이죠. 네. 자, 시어머니가 되기 위한 전 작가님만의 매뉴얼. 저는 이제 21세기에 이제 시어머니가 넘어서서 제가 이제 오래 살게 되면 22세기에 시어머니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 그러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의 제 방식이니까. 예. 저는 일단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도 너희 집에 가지 않을 테니까 너도 너희 식구 데리고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우리 밖에서 만나자. 그 대신 내가 밥을 사주겠다. 밖에서 만나고 밖에서 이야기하자. 우리는 상호 교류 방문을 하되. 네. 판문점에서 만나자. 판문점에서 만나자. 예. 네. 그리고 정말 남북 정상회담을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좋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판문점 같은 데서 만나는 게 좋아요. 괜히 뭐 그것도 평양 아이디어인데. 가고 뭐 제주도니 뭐 서울이니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면서 존중하겠다. 존중하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북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 마찬가지로 내가 밥값은 내겠다. 아무래도 뭐 이 애들 데리고 새롭게 살림하는 그 아들네가 경제사정이 저보다는 나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밥값 내주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 그래도 나 엄마가 먹고 싶은 밥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요리해준 밥을 네, 먹고 제가 싶다. 워낙 요리를 좀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만약에 네가 와서 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너의 부인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다. 너는 너의 부인의 음식에 대해서 네 와이프의 음식에 대해서 맛있다고 해줘야 된다. 너 혼자 와라. 혼자 먹고 와서 싶으면. 우리 둘이 먹자.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일단 그 혼자 며느리가 오는데 조건도 걸어야죠. 네. 너 부인은 친구들하고 놀라고 내보내라.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렇죠. 용돈 한 100만 원 다 줘서. 아이 뭐 그렇게 용돈이 우리 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카센터를 할 텐데 예. 그 주인이 되면 성공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만 와라. 예. 그리고 제 손자들이라든가 뭐 손녀가 나올 경우도 저는 밖에서 만나고 일단 너는 완전히 독립한 개체로서 너의 생활을 하고 또 저는 이래요. 제가 그 집에 만약에 가게 되면은 제 예. 눈에 거슬릴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하. 저는 집안 살림도 굉장히 깔끔하게 하는 예. 편이고 보기와는 달라요. 아니요 깔끔해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제 참견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독립된 결혼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먼 곳에 사는 것이 먼 곳에 나가 사는 것이 결혼이다. 다른 동네에 가서 사는 것이 예. 결혼이다. 바로 제일 독립인 먼 곳. 거죠. 저 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런 데. 그건 좀 심하고 뭐 그래도 저는 뭐 외국에 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저와 연결시키진 않을 거예요. 식사를 하고 싶으면 혼자 와라. 네, 그럼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라. 네, 네. 가급 좀 먼 곳에 가서 살아라. 네. 옛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네. 물론 그게 맞진 않지만 시댁과 네.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며느리에 대해서 이 뭐 딸처럼 대한다든가 이것도 착각이에요. 그냥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떤 경우든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도 이 손을 잡고 가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거리를 두면서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곳을 보고 가는 것이 진짜 부부관계다. 이런 탈무드의 속담도 있는 것처럼 예. 제가 보기에는 공간을 둬야 되고 둘 사이에 어떤 진공 상태가 필요한 거죠. 특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의 관계는 그렇다고 봅니다. 며느리 진공 상태가 필요하다. 네, 가끔 봐서 반가운 사이가 전 예.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평상시에는 남편이다가 네, 시댁만 가면 네. 시어머니 아들이 되더라. 그렇죠. 그리고 왕이 되는 거죠. 저 그런 거 많이 이 느꼈어요. 사람이 지금 남편이 물 떠와야지. 집에서는 물 떠다 박시다가 느닷없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역할이 뒤집혀. 그렇죠. 남편이 하늘 같은 남편이 술 먹는데 술상을 봐와야지. 그럼 속으로 지금 미친나. 근데 그리고 말 복수도 못하고. 해요. 가만히 앉아갖고 뭘 막 이런 남편들이 있어요. 평소에 못한 거 한번 또 해보려고. 나름대로 아재 개그 한다고 워러. 그러신 거 아닙니까? 자, 이시연님, 전 시어머니랑 시동생 밥 차려주고 있는데요. 남편은 동네 친구 모임 간답니다. 당구장 가시나 봐요. 당구장에서 짜장면 시켜놓고 탕수육 시켜놓고 고량주 짱 하고 들어올 때는 갈치자로 걸어 들어오죠. 그렇죠. 짜증이 솔솔 납니다. 네. 자, 이정환님. 힘내세요. 아자 가자. 시어머니 가자. 시어머니 아니라 며느리 가자. 이정환님 차례 준비 같이 하면 안 억울해요. 그렇죠. 남편이 차례 준비하는데 TV 보면서 또 TV 보면 괜찮아. 정봉주의 정치쇼 들으면서 깔깔깔깔 웃고 그러니까. 자빠지면 나도 듣고 싶은데. 근데 정말 차례 준비도 밤 예. 같은 거를 이제 남편들이 이제 까는 남자들이 까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마늘도 까주고. 그렇죠. 제상이기 때문에 또 남자들이. 예. 그리고 저는 제사를 지내면서도 여자들은 빼고 여자들은 절도 안 시키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평균화 또는 이 정말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7656님 저도 시어머니입니다. 지금 손녀 보러 갑니다. 전 작가 의견 찬성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조금 세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요. 그리고 요즘에 시어머니는 나이가 60, 예. 70대도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막 40, 50대 같은 분들 많아요. 그럼 생각도 그래요. 그럼 이번에 네. 내려 또 김영남 보세요. 90인데 91세 정확하게. 네. 이야, 정정한 게. 그러게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뭐 심각한 얼굴로 김영남에 왔는데 뭐 묻고 싶은 거 없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건강 비결 좀 묻고 싶었다고. 자, 9089님 전 작가님 정말 속이 시원하네요. 저도 시어머니 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잘 듣고 정리해야겠어요. 자, 오늘 꿀팁 주셨어요. 그런데 남자들조차도 네. 가부장제 사회의 희생자다. 우리도.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자태가 소개해 줬어요. 아니 뭐 그거는 뭐 대통령도 참 고통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맞아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예. 권력 구조의 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가부장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기득권에 기생했던 게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들의 용감하지 않는 예. 어떻게 보면 약간 비겁하고 찌질했던 우리의 남편들이죠 뭐. 자, 공감 문자 지금 쏟아지고 있어. 그냥 문자 폭탄이 터지고 있어. 이현희님, 으하! 전용님, 1000만 번 공감합니다. 라디오 듣다가 감탄사 100번 날렸어요. 8209님, 남편은 회사에서 일본 여행 갔고. 이상한 이러면 회사네요. 안 되는데 진짜 이상한 아니 회사네. 이거 저기 한번 그 회사에다가 예. 전화해 보세요. 8209님, 저 아니, 혼자 이상한 회사 제 사무실 같아요. 준비하는데 정말 부하가침이네요. 아니 어떻게 좋은 회사는요. 이 태국 실장 여행 아닌 갈 것 것 같아요. 같으면 이런 건 의심해봐야 아유, 됩니다. 왜 그쪽을 깹니까? 김민정님, 딸보다 편하다며 일 다 시킴. 유유. 당신 실제로 딸이면 그래요. 당신 진짜 딸이면 이렇게 일 시키시겠어요? 그리고 딸하고 며느리 네. 시어머니들이 딸보다 며느리 편해야죠. 딸하고는 맨날 또 싸우고 딸이 또 만만한 게 엄마고 그렇지만 며느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진짜 며느리 좋아하는 시어머님들 많으세요. 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남편의 좋은 벗으로서 잘 갈 수 있도록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며느리 이렇게 얻게 되면은 잘해줄 거예요. 옛말에 종을 잘 부리려면 이제 뭐 옛날 말이니까 종을 종이라니. 잘 부리면 옛말에 네, 종을 잘 부리면 종의 종이 되라는 얘기 있거든요. 아, 옳은 며느리를 말씀입니다. 잘
그 며느리를 잘 존중하고 싶으면 며느리에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며느리 사랑하기보다는 아주 이기적으로 우리 아들이 편하려면 며느리가 편하고 우리 아들한테 신경질 안 내고 화 안 내야 되기 때문에 예.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용돈도 팍팍 0772님. 주고. 안녕하세요. 친구 순영이가 정치적 너무 좋다고 자주 듣고 있어요. 아니 친구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셔야지. 아니 순영님. 친구 좋아하면 강남도 가는데요 뭐. 순영님 고마워요. 자, 전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아 오늘 설날에 생방송하니까 더 좋네요. 예, 우리 저는- 쌩쌩한 봉도사의 저는 목소리를 내일 듣습니다. 설 당일에도 생방송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